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민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인지적 공공정책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한국의 여성정책을 얘기할 때 한국 여성정책이 사용하고 있는 성인지적 공공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정책 중에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성의 복지랑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나 아니면 출산 관련된 모성휴가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복지랑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정책이죠. 여성들이 고용 불평등이라든지 또 여성의 빈곤화가 한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한 데다가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 고용정책의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런 여성정책을 추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성정책 기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까지 설명하면서 이번 시간에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성인지적 공공정책에 대한 것을 공부해 봅니다. 성인지적 공공정책이란 우선 무엇인지 이제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공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인지적 공공정책은 사회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스텝별로, 각 단계별로,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별로 이런 불평등적이고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부분이 성인지적 공공정책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의 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교육, 고용, 임금 이런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성인지 정책입니다. 이런 성인지 정책을 위해서 국가는 이제 총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그 정책 수단을 사용해요. 첫 번째가 성별 영향 평가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 영향이 나타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고용정책을 취했을 때 이런 고용정책이 여성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고 남성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 이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정부가 내는 정부안, 모든 정부가 내는 법안에 대해서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도구죠.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죠. 이렇게 국가 예산이 들어갈 때 국가 예산에서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돈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은 불평등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여교수가 되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16%다. 그러면은 사실은 84%의 남성과 16%의 여성.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격차는 한 68 퍼센테이지 정도가 그 남녀 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 성별 통계를 보여주게 되면 정말 남녀 간의 격차가 심하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성인지 통계를 만드는 것이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출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로
성불평등 지수 혹은 성평등 지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성불평등한가, 얼마나 평등한가, 또 다른 지역,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지역별로 보여주는 것이 지역별 성평등 지수입니다. 이제 비슷한 게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이 이런 성평등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별로 성평등 지수를 비교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별로 조금 더 분발해서 여성 정책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걸로 지역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친화 도시를 선정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고 그런 도시들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그렇지 않은 도시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이런 5가지 정도의 성인지적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을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인지 정책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별 영역 분석 평가죠.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성인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정부 정책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냐를 보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정책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나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하기 전에는 남성 군인이 많고 여성 군인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군복 같은 거를 만들 때 군복을 남성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소매가 너무 길고 바지 통도 너무 넓고 전체적으로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굉장히 활동하는데 불편하죠. 근데 요거를 군복 보급 및 관련 규정을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성들한테 맞는 복장으로 군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을 위해서 이제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이게 성별 영향 분석이 안 됐어요. 대부분의 기구들이 전 특별히 좀 더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은 여성들한테 전부 다 기구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저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거 성별 영향 분석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한테 맞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얘기를 내가 아까 했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1995년에 유엔에서 북경 세계 여성 대회를 했죠. 북경 세계 여성 대회를 하고 그래서 예산 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액션 플랜, 행동 계획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국가가 사용하는 그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기에 좋은 사업들을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6년 통계에 의하니까 한 332개 정도. 요거는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니까 332개 정도를 2016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것이 많아지고 있다.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주로 이제 어떤 예산에서 주로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냐면요. 이 4가지 분야는 꼭 해요. 그러니까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거. 그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게 될 때 이렇게 써진 돈이 남녀 간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주나 이런 걸 반드시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성 정책에서 정부가 굉장히 초점 맞추는 게 아까 잠깐 복지 정책 얘기했는데 이 상당 부분이 일가정 양립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모성보호정책이라든지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을 분석해 보게 되면 여성에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여성에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기보다는 되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성휴가 육아휴직을 여성이 많이 쓴다는 거니까 일가정 양립이 아직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성인지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자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런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이거를 채택해서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다음에 혁신 성장, 나라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녹색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IT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 성장을 하게 될 때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투자되는 돈이 남성한테만 유리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새로운 혁신 사업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 정책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세 가지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가정, 이건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는 여성 고용 정책이죠. 세 번째가 이제 폭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성인지 정책을 그 성인지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지 통계인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성인지 통계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별 분리 통계예요. 그러니까 개별 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를 분리해서 통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별 분리 통계인데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이런 단순한 성별 분리 통계로부터 조금 확대돼서 여성과 남성의 조건, 사회적 공헌, 이런 것에 따라서 남녀 간의 특수한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성별 분리 통계는 어떤 공공시설에 남자, 여자의 화장실 수가 몇 개인가 만을 보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성별 분리 통계, 좁은 의미의 성별 분리 통계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성별 분리 통계를 보게 된다면 이런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수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3분 정도라 그래요. 남성들은 화장실에 사용하는 시간이 30초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성은 그것의 6배를 화장실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단순하게 숫자에 있어서는 평등할지 모르지만 여성이 사용하는 시간, 여성의 조건을 거기다 대입하게 되면 턱없이 여성의 화장실 수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남녀 이런 그 성인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 사회적 공헌, 남녀의 필요, 특수한 문제 이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통계를 내놓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인지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친화도시죠. 여성 친화도시는 2009년에 전북 익산이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됐고요. 현재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한 86개 지역의 여성 친화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여성들이 살고 있는 단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잖아요. 여기에서 실행하는 지역 역사 정책의 정말 모델이 되는 정말 이것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굴해서 정부가 소개해 주는 것이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친화 도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차장에서 여성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런 거죠. 그것 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조사해서 좋은 예들을 여러 지역한테 알려주고 이제 지역들이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성 친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들을 볼 때 어떤 게 여성 친화 도시의 조건에 들어가냐 하면 공간과 사회적 차원의 지역 정책 계획과 수립.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여성들한테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나. 보통 이제 여성들은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유모차가 지나가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거. 이거 여성 친화적인 도시의 공간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인데 여성 친화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 중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거죠. 능동적인 여성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의 성평등 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건의했던 게 뭐냐면
압구정동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 성형외과 광고가 굉장히 많이 그 버스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역에서 내리게 될 때 이 역은 뭐 어떤 성형외과를 가시려면 이 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거기 버스에다 광고를 넣은 거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했죠. 이런 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공간 배치, 사회적 안전장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그것도 이때 어느 분이 이제 건의를 해갖고 만들어졌는데, 여성들이 밤길을 갈 때 어둡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는 것이 편의점이죠. 그래서 편의점하고 서울시가 연계해서 여성들이 어려울 때 편의점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안정장치의 확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설 기준, 공간 디자인 이런 걸 할 때 여성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성 친화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성평등 지수죠. 이게 이제 모두 그 8가지 분야에서 성평등 지수를 만들어요. 8가지 분야에 예를 들면 경제활동 분야 그러면 거기 안에 3가지 지수가 들어가죠.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상용 근로자 비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2011년에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를 각 지역별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적용해 보게 되면 이제 제가 표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역별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성평등 상위 지역은 2016년에는 강원, 대전, 서울, 전북 이렇게 8가지 분야에서의 지표들을 모두 다 총합사하니까 이런 지역들이 성평등 상위 지역이더라고요. 그다음 레벨 4 하위 지역은 어디냐면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이런 지역들이 여성들의 성평등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흥미롭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가 제일 비중 26.5점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육 직업훈련은 93.7이니까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하게 돼서 100이 돼야지 남녀가 평등하다 그러면 거의 남녀 평등에 와 있는 거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서울은 특히 교육 직업 훈련은 96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보건도 99점이고요. 그런데 가장 낮은 부분이 의사결정 부분인 거죠. 전국적으로도 다 비슷합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의사결정 부분이 좀 낮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문화정보, 보건, 교육 이런 부분이 조금 높고요. 경제활동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조금 볼까요? 제가 이제 약간 특이한 대구하고 경북, 조금 낮은 지역으로 대구하고 경북을 가져와 봤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특히 낮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훨씬 낮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족 분야에서는요. 어떤 지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냐면 가족 분야에는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이 출생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이렇게 4개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정에서 여성이 사용하는 가사노동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특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이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 같은 거, 그다음에 가족생활 만족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까만색하고 붉은색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서 경북 지역이, 대구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개발해 갖고 지역별로 성평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점에서 여성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문화정보 부분인지 아니면 가족 부분인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부분인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취약한 부분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잘해보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 정책 중에서 지역별 성평등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성인지 공공정책을 하게 되는데 5가지의 이제 그런 수단을 사용하죠. 지금 말씀드린 지역별 성평등 지수,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성 친화 도시, 그 다음에 성별 영향 분석,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 이런 5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가지.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번째는 고용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복지 정책이죠. 공공정책. 여성의 복지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을 우선 보게 되면 3가지가 있어요. 복지 정책에는. 첫째는 공공부조 정책. 요거는 뭐냐 하면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공공부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부조 정책에는 국민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2번째는 사회보험제도죠. 사회보험제도는 생활의 위협을 당했을 때 안전망으로서 국가가 이제 그 국민들한테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대 보험이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사실 이런 것들도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인들을 케어하게 될 때 국가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를 케어해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3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이제 복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양육할 때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정책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성 복지 정책은 통상 여성을 경제적 종속자, 피부양자로 생각하죠. 그리고 여성들은 피부양자이면서 동시에 가사노동 종사자로 전제되어 있어요. 국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은 가족 부양자죠. 이제 이게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성 정책의 근간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성은 피부양자,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성을 부양자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복지가 발전되어 있는 이제 북구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2사람 다 남성, 여성이 공히 부양자이면서 피부양자.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도 같이 하고 가정에서 가사노동도 같이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물론 낳는 사람은 엄마이지만 아기를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아빠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이 공이 같이 쓰도록. 근데 공이 같이 쓴다고 하게 되면 보통 나라에선 여성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아버지 휴가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따로 하고 엄마도 육아휴직을 따로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안 하면 그 육아휴직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그 복지가 발전한 국가에서의 모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은 경제적인 종속자, 남성은 가족 부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의 경우에도 여성에게 전업주부의 자격 자체로서는 수급권이 없어요.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남성의 유급 노동을 기준으로 소득과 기여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여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비용을 산정하게 될 때 그 이후에 그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산정하게 될 때 여성은 무급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성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 임금 전환한 비율에 따라서 여성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혹시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기준으로 여성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가정주부로서 이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나
노인 간병을 여성의 사적인 일로 보고 어머니나 며느리가 있는 노인을 사회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며느리가 혹은 자기가 자기 부모를 돌보더라도 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간병하는데 주는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성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통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모자 보호 서비스나 미혼모나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근간은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는데, 여성을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남성을 부양자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바뀌어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임금화하게 돼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이런 것을 임금 정책, 임금에 따라서 남성 유급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과 기여기간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간병할 때도 여성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성들이 출산하고 양육할 때에 대해서 출산휴가 3개월의 출산, 이거는 유급이죠. 급료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을 1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사실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녀 공이 같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받고 있는 봉급의 기준이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것이 많이 올라가서, 여성의 경우에는 그보단 적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이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